안녕하십니까. 시사 김태우 시사TV의 김태우입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봅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 저하고 다들 저도 그냥 일반 시민이니까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이후로 지금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 지금 3개월 거의 20일이 지났네요. 4개월이 다 돼갑니다. 12월 3일 날 다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 저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탄핵이 되고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면서 구속이 되고 응당한 가담했던 자들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윤석열 정권 이후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외국의 주식이 그렇게 좋을 때도 우리만 주식시장은 엉망진창이었죠. 물가도 엄청 오르고, 그 자영업의 경기는 더 죽어가고, 아마 코로나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출을 다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액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코로나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다들 집 일찍 들어가고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죠. 아마 골마 터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20만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했다, 이렇게 자료도 나오는데, 참 다들 힘내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도 않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힘내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서두는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1900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 초창기에 조봉암 사건과 똑같은 형태, 그 조금 더 전에는 우리가 반민특위, 그 상황과 지금 똑같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짜 역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지금의 민주당을 반민특위로 생각을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반민특위가 친일 파청산을 내세우면서 이제 힘들게 만들어졌지만은, 결국은 이승만 정권과 이승만 정권의 거기에 다들 경찰이라든지 그 권력자들은 친일 잔재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죠. 근데 지금으로 치면 내란이 일어났지만 친일 쿠데타잖아요. 내란에 지금 잔당들, 내란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이나 권력들은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조봉암, 축산 조봉암 선생님 사건. 근데 결국은 사형으로 형정이설로 사라졌죠, 역사에서. 이제 그분이 1948년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되면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토지개혁을 담당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봉암 선생은 지금으로 치면 민주 진보 계열이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조봉암 선생을 임명한 거는 그 반대 세력을 좀 규합하고자 이제 아마 그렇게 임명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뒤 이후에 이제 48년도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5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조봉암 씨가 무소속으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표차가 많이 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부정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그래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56년도가 돼서 다시 이제 4.4 5.12이 있고 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이 도전하는 거죠. 그때 이 조봉암 씨가 진보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때 뭐 표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죠. 아마 뭐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실제는 알 수 없으나 이승만 측에서는 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조봉암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 이승만 정권은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이제 질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조봉암 씨를 처단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그 사항만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승만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놔두면 다음에 자기 대통령으로 분명히 이재명이가 될 거라는 게 확실하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봤잖아요. 후임 대통령들의 또 어떻게 될지 수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아마 그런 것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봉암 선생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진보당 강령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평야 통일을 지향한다는 그런 내용. 그 당시는 뭐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을 때니까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아마 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당시에 이승만 정권은 뭐 무력 통일 뭐 이런 걸 주장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 평화 통일 내용이 북한이 주장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특무단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거를 갖다가 간첩죄와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으니까 당시에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부족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양명산이라는 뭐 가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북한과 남한에 무역을 하시던 분을 통해서 조봉암 씨가 이제 그분한테 정치 자금을 당시 한 2천 몇백만 원을 받은 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양명산 씨를 잡아다가 이제 뭐 특무단에서 말 그대로 뭐 고문을 하든지 뭐 협박을 하든지 뭔가를 했었겠죠.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니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하라는 식으로. 그게 지금의 검찰과 똑같은 거죠. 형태가. 지금은 이제 거기 했던 게 김성태와 그 회유당에 했던 이화영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그때도 그거를 양명상 씨를 통해서 양명상 1심에서 북한에서 간첩 자금을 받아서 조봉암 씨한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배임이 넘어가서. 그게 지금 뭐 물론 뭐 아니라고 하지만 뭐 우리가 일부 의심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화영 씨나 김성태 씨가 지금 대북송금 뭐 관련해 가지고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엮는 과정이 좀 비슷하잖아요. 결론은 안 났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는 그 조봉암 씨가 돈은 받은 건 맞지만 정치 자금을 북한에서 간첩 그 자금을 받은 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간첩죄는 무죄 대신에 국가보안법으로 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재판부가 진짜 대단하죠. 그 정치적 압력이 엄청났을 텐데 근데 이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연히 검찰은 항고를 하게 되죠. 그 항고 과정에서 이 양명상 씨가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화영 씨처럼 사실은 통보단의 회유를 받아서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이제 그런 조건으로 내가 이야기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2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이제 HID 용언이 이제 양심선언을 하게 되는데 정언자가 양명상 씨가 북한에 넘어가고 북한에서 나올 때 이 HID가 감시를 했나 봐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북한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 뭐 복장이라든지 물품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절대 뭐 들고 들어간다든지 뭐 그 정도의 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뭐 종방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뭐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사형 판결이 나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그 당시에 조봉암 씨가 일반인도 아니고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지지가 더 강했지 않았을까요? 독립운동가 출신에다가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어쨌든 정적을 처단하게 되죠. 그런 거 보면 그 가족들은 그 간첩의 가족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살아왔다.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도에 재심에서 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의 기소는 뭐 기각이 됐다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것과 그 1956년 7년 뭐 요때 무릎 꿇으면 지금으로 70년 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반민특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형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먼 과거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냥 주인공만 바꾸고 내용만 사람만 바꾸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당시에 기소했던 검사 그 제가 이제 유튜브 KBS 역사 채널 역사 스페셜인가 거기서 보니까 당시에 기소했던 검사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승승장구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 혜택이 훨씬 컸겠죠.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해보면. 그리고 그 사람을 판결했던 그 2심의 판사들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 2011년도에 와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분이 누렸던 게 뭐 없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단죄가 없는 거죠, 단죄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 재판에서 진짜가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없다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 사법을 신뢰해야 되고 무조건 사법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어떤 이 대원칙 속에서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나오면 뭐 순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 게. 그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저는 사실은 탄핵이 국회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나서 탄핵소추 발의가 되고 나서 저는
그때 뭐 패널들이나 다들 뭐 이거는 99.9, 지금도 뭐 대부분 만에 하나라고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불안할 거예요. 기각이 될 수가 없다. 탄핵은 무조건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기각을 시키려고 해도 그럼 기각 결정문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기각을 주려고 하면 판결문 뭐 적는 거야. 그 어제 한덕수 기각되는 거 봤잖아요. 뭐 판결문은 적기 나름입니다. 뭐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죄가 없다 하면 되는 거지. 증거로서 뭐 미비하다. 죄는 있으나 이 정도 가지고 탄핵 사유는 아니라 뭐 하면 끝나는 거지. 그거는 뭐 핑계고 뭐 그거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정이 이렇게 되면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7대3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봤느냐 하면 과거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 다 제의 여부를 했죠. 다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3명 다 임명 보류를 했죠. 뭐 합의를 해오라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나머지는 핑계고 뭐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윤석열이 편을 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편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한 거죠. 자, 인간의 관점으로서 그 당시의 판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의 입장, 제가 한덕수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정의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 윤석열의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의 편을 들었어.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뭐 잘못해서 나중에 처벌을 받는 거는 당연시 된다 하더라도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쪽으로 편들면 윤석열이가 살아 들어오면 나는 깜빵에도 안 가고 죄를 짓지도 않고 윤석열이한테 뭔가를 보호를 받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특검을 다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쳐요. 한덕수는 구속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나라도 그죠? 나라도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깜빵 갈 일을 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고 뭐 어떤 국무위원회 수장이 될 정도의 사람이면 그 정도의 능력자면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해서는 제가 볼 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그 권력의 어떤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경쟁에서 이기고 가야 되잖아요. 뭐 그 정도 올라올 정도면 다들 뭐 능력을 출중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까지 갈 때는 뭔가가 있겠죠. 보통 사람이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뭐 중령, 대령, 별을 딸 때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줄도 잘 서야 되고 처세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처세술은 있다. 그러면은 처세술이라는 건 뭐냐?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야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한편에 이기주의도 있으시겠죠. 저는 한덕수도 총리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역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봉암 구형 판결을 검사가 사형 구형을 하고 억지로 막 그렇게 만들어서 해도 판사가 판결을 해도 그분들은 처벌 안 받거든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자기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그 자식도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친일파 처단을 못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윤석열 편을 안 들었는데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그 당시에. 그러면 봤잖아요. 다 죽인다는 걸. 어떻게 보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만 죽는 게 가족이 몰살. 그렇지만 윤석열이 편을 들어줌으로 해서 자기가 잃는 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잃어요? 어차피 이재명 편 들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지는 깜빵에 가야 되고, 윤석열이 편 들어서 지금 탄핵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만일 하나 잘못되면 깜빵에 가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만 윤석열이 편 들면 진짜 금보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처세술에 능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선택하겠죠. 최상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과한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헌법재판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도 인간의 관점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영석 재판관이 기각을 해. 그럼 살아 돌아와, 만약 윤석열이가. 그러면 정영석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되든 재판소장이 되든 아마 부귀 영화를 누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신 자기가 기각을 한다고 쳐요. 탄핵을 인용한다고 쳐요. 자기한테 이득이 뭐가 있냐 이거지. 저는 헌법재판관이든 누구든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분들은 처세술이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제가 보니까 일단은 8분 중에 조한창, 정영석, 김복형 요 3분은 좀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해서 기각 결정이 내리는 거 보니까 딱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노상훈 수첩이나 이런 거 보면 헌법재판관들도,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자기는 기각을 했는데,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해서 기각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와. 그러면 윤석열이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 안 할까요? 한동훈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무죄 판결에는 김동원 판사도 잡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아마 그 정도에 있는 위치라면 다 귀로 듣는 게 있겠죠. 겁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두렵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에요.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그냥 생각으로, 걱정으로만 그치면 되는데, 자꾸 이게 현실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자꾸 드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저는 주식을 조금 하니까 주식시장을 봐도, 지금 외인들의 움직임이 제 느낌에는 그냥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긴가민가한 거죠. 근데 저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지금 이제 다들 만일에 하나라는데, 만일에 하나는 만분의 1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탄핵과 기각이 6대4 정도로 제 느낌에는 그럴 것 같은데, 희망사항은 당연히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죠. 제 느낌에 불안하다는 거죠.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분명히 기각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계엄을 다시 하겠죠. 그러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겠죠. 아마 소요 사태를 유발하기 위해서 강제 진압을 하라, 총을 쏘라든지. 윤석열의 입장으로 봐도, 윤석열이는 조용히 넘어가서 다음에 정권을 이양을 하든지, 아니 정권 교체가 되든지, 누군가가 한다 한들, 윤석열이는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내란 특검이 일어나든지 하면
그거는 사형하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윤석열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충분히가 아니고 당연히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영구집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이든 자이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계엄을 할 거고, 국민들이 또 나오고 군인들하고 충돌되면 이번에는 아마 무력 충돌이 일어날 건 불가피하고,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당연히 진압은 되겠죠. 뭐 노동상원 수첩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다 하잖아요. 킬링필드도 800만 명이 죽었는데, 킬링필드가 아니라 그 박정희 때도, 예, 박정희 때도 그 김재규하고 그 누굽니까, 경호실 차지철이하고 둘이서 그 부마 사태와 관련해서, 차지철이는 뭐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로 800만 명 죽였는데 뭐 한국도 뭐 못할 거 뭐 있느냐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무력 사태가 일어나지만은 진압은 될 거고, 광주 사태도,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진압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몇십 년이 흘러서 그게 역사가 다시 이제,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망해 자빠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이가, 국민들은 쏟아져 나올 거고, 윤석열이는 계엄을 할 거고, 그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거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진압은 된다고 봐요. 저는 뭐 동행 금지하고 출국 금지하고 벨짓 당하고 막 죽이고 이러면 결국은 무력 앞에서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군부가, 저는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시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다고. 끔찍한 일이죠. 소설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국회에 200석이 안 되는 걸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조금 아쉬운 거는, 처음에 12월 3일날, 작년 24년 12월 3일날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 정족수 미달 부결이 됐죠. 그러고 나서 그 한 주가 지나서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행을 맡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일부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하고는 뭐 전액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뭐 좀 흘러나오긴 했는데, 저는 전액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패착인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로 탄핵을 시키고 전체 탄핵을 시켰다면 국무위원이 마비가 됐을 거고, 그러면 특검법이 15일 지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됐으면 계속 지금처럼 그냥 수사하면서 특검이 진행되고 하면서 이래 됐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뭐 한덕수 대행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다.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한덕수부터 해서 최상목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다 모조리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늘 우리 분쟁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거, 내가 뭐 친일파하고 싶어서 했나? 일제시대 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했지. 강압적이니까, 안 하면 때리니까. 그 논리하고 지금 똑같아요. 국무위원들도 나는 몰랐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뭐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 뿐인 거지. 그렇지만 뒤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논리로 치면은 그러면 뭐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 둘이서 그러면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도 협조 안 하고. 실제로 지금 군인들도 내부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듣는 건 없지만 그냥 내 추측이에요. 왜? 분명히 친일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는데 관료들 행정부 책임자는 지금 김용현이만 구속된 거 아니에요. 경호치장이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뭐 국무위 뭐 윤석열까지 풀려났으니까. 근데 군인들만 지금 다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지금 작살나고 자기들만 조사 연락이 받는 거고. 지금 뭐 검찰 조사니 뭐 이런 조사들 대부분 다 뭐 군인들만 가가지고 작살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겠어요. 저 윤석열 저 새끼 저거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인데 거기에 머리 쪼아내는 것도 탐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만 지금 막 작살나고 있는 거지. 완전 동네 북도 아니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뭐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양반이다. 뭐 근데 우리 집에 뭐 노비들이나 노비들이 있다. 근데 내가 저 어떤 B라는 집을 불 지르고 작살내고 완전 뭐 저 집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 시키고 다 했어. 근데 죄 없는 그 노비들이 가서 그 집에 불 지르고 그 사람들 죽이고 뭔가를 했어. 근데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모르겠다. 저 밑에 노비들이 저것도 가가 사람 죽였다. 자기들만 지금 작살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겠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자를 더 크게 처벌을 하고 절단을 내야지. 어쨌든 간에 이게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뭐 결국은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답답합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저도.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걸 못했던 게 좀 패착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전액 탄핵을 차라리 하는 게 뭐 그 당시에 마치 전액 탄핵하면 국무위원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뭐 운영은 해야 되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친일 파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뭐 경찰이라든지 군 병력이 없다고 친일파 그대로 등용한거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뭐 그 당시 일제 때는 좀 다르긴 했죠. 우리가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뭐 아무 조직도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바로 일본으로 넘어간 것 아니잖아요. 그때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총독부 친일파들 그 다음에 일제 그 일본인들 남아있는 일본인들 벌벌 떨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래 숨어들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막상 조금 지나다 보니까 조선총독부는 인천에 그냥 머무르게 되고 그 조선총독부가 그 미국의 그 미군정을 실시한다 해가 하지 장군을 환대 행사를 해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양해주고 그냥 뭐 당당하게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해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 우리가 뭐 죽였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게 지금도 그때하고 진짜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맨날 말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옛날 사람들은 힘들었겠다. 독립운동가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이 민주당에서 전액을 탄핵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조금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그때 이제 친일 잔재들이 스물스물 살아나와가지고 결국은 지가 살기 위해서 독립유공자들을 빨갱이를 몰아가지고 다 작살낸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사람만 바뀌고 내용만 조금 바뀐 거지. 하는 형태나 수법이 똑같아요. 지금도. 그 세력들은 조직을 갖고 있고 돈이 있고 뿌리가 깊다 보니까 이게 잡초처럼 쉽게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도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라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 방법이 없네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안타까움을 조금 표현하자면, 음, 그게 이제 12월 3일 이후로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뭐 이제 온 언론에 이렇게 보면 민주진영에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곱게 들지 말고, 일단 밑에 좀 이제 깔고 갈게요. 그때 보면은 우파들은 코인파리 하면서 돈 때문에 뭐 돈을 얼마를 벌고 뭐 돈 때문에 저렇게 집회를 하고 뭐 저거 뭐 맞죠. 맞는데 실제로 이 내란이 터지고 나서 제일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뭐 기업도 많이 지금 피해를 볼 거고, 국가 신뢰도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브랜드 가치도 많이 내려갈 거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도 강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 국민들 중에서도 일단 경제적으로 피해를 더 크게 하나 더 입는 거는 자영업자들이에요. 내란 이후에도, 그전에도 경기가 안 좋았지만 내란 이후에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길에 사람도 안 다니잖아요.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전부 다 임대가 드득드득 붙어 있어요. 이게 좋은 가게들이 권리금 없이, 옛날 같으면 진짜 권리금 뭐 몇천 몇억짜리 가게들이, 상권이 시내든 중심가든 드득드득 그냥 빈정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망해서 나갔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간 사람들 생각에 그 거지가 된 거죠. 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 국민들도 밤에 밤잠 못 자고, 뭐 월급쟁이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수혜주는 또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유튜버들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저도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아침에 늘 시청을 하는데, 이 실시간 시청자가 뭐 15만 명, 16만 명에 머물러 있다가 내란 이후에 20만 명 이상, 25만 명으로 찍습니다. 구독자도 200만 명이 넘었어요. 매불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뭐 뉴스토마토, 뭐 또 뭐 있죠, 뭐 김용만의 TV, 뭐 많잖아요. 그런 게 지금 기억 안 나네. 다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자기들끼리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냥 내심이 툭 나올 때가 있죠. 제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지만, 와, 뭐 자기들끼리도 구독자 요새 엄청 많이 늘었네 하면서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식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이야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을 얻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진보 쪽 패널들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배불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튜브가 생기고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과거에 이 운동권 같은 경우는 이게 돈벌이로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뭐 국가관이 있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수익이 생긴 건 아니죠.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근데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피커만 있지, 이거를 집회를 실제로 모으고 집회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세력은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유튜브에서 떠들기만 하고, 결국은 떠들고,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결집력을 세우니까. 근데 또 유튜브는 또 특이하게도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그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만 또 보는 거예요. 확장성은 거의 없고, TV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게 누군가가 희생은 지금은 그렇게 예전 같은 느낌은 안 든 것 같아요.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진보 쪽의 그 현장 유튜브들도 보면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집회하면 그냥 하이에나가 먹거리 달려들듯이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가갖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해서 막 후원 계좌로 해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몇백 몇천 원씩은 땡겼던 것 같아요. 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본인들도 심각하고 우리보다도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다 공과 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가와 실이. 예.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죠? 기각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어준, 뭐 매운수소 같은 거 사라지는 거죠. 돈도 필요 없을걸요. 진보 유튜브들 얼굴 다 알려진 거, 그 돈 그 후원 받아서 뭐 그냥 뜬뜬거리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예, 다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 쓰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담은 얼마나 더 살아남으려면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뭐 윤석열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목숨이 좀 달린 봤잖아요. 노상훈 수첩하고 어떡하는지. 그러면 뭐 김우주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진보 쪽 나와서 그냥 스피커만 할 게 아니라 단체로 뭔가를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푸싱을 해서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구심점이 없잖아요. 집회를. 서울만 있고 아마 서울, 울산, 뭐 대구, 부산 이런 데도 뭐 불불 끓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트랜스를 그렇게 좀 사실은 그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실시간 시청자 수 많이 늘고 수익이 많이 는 건 사실이잖아요.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도 만약에 뭐 문제가 잘못되면 그분들은 목숨이 진짜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더 큰 세력이 있는 거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방송에 나와서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뭐 많이 찍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유튜브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이제 이렇게 뭐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나 좀 할까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오늘 지금 이제 유튜브를 켜서 주저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제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영상을 좀 찍고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아마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뭐 했던 이야기 또 했을 수도 있고 두서가 없는데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